저기 태평양. 태평양? 네. 바다에 있어요? 네. 바다 한가운데 떠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섬 위에 있습니다. 아, 태평양에 떠 있는 섬 중에 제일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게 하와이지 않습니까? 예. 하와이. 하와이에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 하와이 갔어요? 예. 좋겠다. 아 이거 혹시 저런 건 아니죠? 네. 보안은 아니죠? 예. 보안은 아닌 것 같아요. 국회 국방위 예, 차원에서. 국방위 차원에서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함대 네. 방문차 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음 주에 날씨가 우리 하와이 얘기 좀 듣겠구나. 맞아.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네. 국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와이는 하나도 안 춥네요. 그러니까 부럽다. 아, 팥장도 하와이 가서 한번 하고 싶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이 국회의원이 됐으면은 네. 우리도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는 김종대 의원 혼자만 달라지고 우리는 똑같아.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제일 헛헛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정권 교체가 된들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대통령이 바뀌면 네. 내 삶에도 변화가 와야 되는데 네.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뭐 개뿔 우리는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허탈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는 반드시 대통령이 바뀌면 바뀌는 만큼 국민의 삶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대통령 뽑아야 된다. 맞아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되 정권이 교체돼서 새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내 삶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시민이 삶의 주인은 나야. 그 그 노래 가사예요? 말 되는데요. 예. 그 뭐였죠? 그 노래 가사에 있어요. 그 내 삶의 주인은 뭐 나야. 뭐 그런 노래 있어요. 그게 저기 누가 좋아했던 노래 아닌가요? 누군가요? 하여튼 뭐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이 촛불 시위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하니까 네. 된다는 걸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확인했죠. 예. 예. 그동안에 보면은 전부 시민들을 외면했던 사람들의 거대 권력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네. 심지어 뭐 헌법재판소, 검찰, 대기업, 언론 그 우리가 그렇게 미워했던 이른바 그 보수 언론들, 네. 정평과 보수 언론들도 시민이 나서니까 시민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다. 시민이 참여해가지고 네. 내 삶을 더 낫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소 좀 교훈적으로 들릴 수도 있으신데요. 저는 이번 촛불이 국민들에게 준 감동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특히 그 이제 일제히 불을 껐잖아요. 그렇죠. 저녁 8시, 네. 7시에. 그때 그 암흑 속에서 막 그 터져 나오는 외마디 함성들 아마 거기에 전율을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렇게 광장에 나온 분들이 1,000만이 넘었다는 거고요. 그분들이 요새 살짝 지쳤어요. 석 달하고 열흘이 넘은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듭니까? 그런데도 버티는 대통령이 있는 거고.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촛불이 대한민국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안 나오니까 헌법재판소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말 넘겨서 2월 중순으로 가고 있는 건데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말이죠. 네. 더 미뤄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몇 주 추웠어요. 그래서 설 연휴 끝나고 날이 좀 풀리면 다시 또 촛불의 힘을 보여줘야 이분들이 엉뚱한 데로 안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촛불이 좀 더 나와라고 지금 촛불을 자극하거나 네. 아니면은 또 혹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너희들이 좀 더 나와달라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뭐 이재용 그 구속이 기각된 거라든가 네. 적부심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헌재에서 뭐 일정이 조금 뭐 늦춰지고 있는데 그 정확한 배경이 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것들은 촛불을 다시 광장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또 부르면 달려가야죠. 그러니까요. 아까 그거 임상아 가수의 네. 뮤지컬이라는 맞아. 예, 뮤지컬.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맞아요. 이런 대목이 예. 나온대요. 아 감사합니다 황진 씨. 그 저희가 몇 가지 논쟁 포인트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외교통일 안보가 핵심 이슈긴 하지만 이 문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오후부터 SNS를 후끈 달군 이슈입니다. 그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의 여성 의원들이 국민의당 그리고 새누리당 그리고
바른정당, 3개 정당의 여성위원회가 나서서 모두 비판 성명을 냈는데요. 그 정의당하고 민주당은 내지 않았죠. 표창원 의원이 국회에서 굿바이전이라는 전시회를 열었어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 더러운 잠이라는 작품을 국회에 걸었다. 이것이 네.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이게 이를테면은 여성 비하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표현의 자유다. 국회에서 거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양측의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보수적인 분들은 아무래도 앞에 논점에 동의하는 편이고요. 진보적인 분들은 또 뒤에 논점에 동의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창수 원장님? 이 표현의 자유 문제가 이제 그 경계선에 걸려 있는 사건입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는 그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제약 요건들에 대해서 면밀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표현의 자유가 더 확대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뭐 미국에서 대법원 판결로 나온 것은 명백하고 현저한 위협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협이 있고 그 위협의 원인이 현재 존재하는 위협, 미래의 위협도 아니고 네네. 예, 그랬을 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요소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만해의 그림을 전시한 거였는데요. 그게 이제 과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일까 이런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여성 대통령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 일반에 대한 모욕이다 네. 한다면은 그건 현재 전시를 한 거니까 현존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위협이 되느냐 하는 건데 위협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는 어떤 물리적 폭력적인 것만 위협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어떤 사람들의 위협을 느끼는 요소가 훨씬 더 다양해지고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인격을 모독한다거나 내가 그것에 대한 불쾌감을 느꼈을 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표현의 자유하고 연결 지어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명료하게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건을 놓고 본다면 이건 예술 작품이라고 한다면은 예술 작품에 있어서는 훨씬 더 표현의 자유 영역이 넓게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마네의 이 그림 네. 올랑피아 뭐였죠? 마네의 이 그림이 네. 이제 이거는 그 여성의 어떤 전신 누드 작품입니다. 모네 올랭피아. 근데 그 당시에도 19세기의 프랑스에서 이 작품을 놓고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마네는 이것에 대해서 풍자를 한 겁니다. 어떤 풍자였냐면은 마네는 주로 18세기 이후에 일단 산업화가 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부르주아지의 허구적인 그런 생활이라든가 도시가 피폐해지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어떤 그 도시적 삶에 대한 어떤 풍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서민들에 대한 어떤 그림도 그리고요. 근데 이제 당시에 프랑스의 어떤 그 뭐라고 하나 매춘 네. 이런 것들이 부르주아들 사이에서 공공인화에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누드화를 그리면서 또는 마네가. 예 마네가 또는 이제 숲속에 그 부르주아들이랑 같이 소풍을 가는 모습인데 거기에 이제 누드를 하면서 태연스럽게 있는 여성을 그립니다. 이게 숲속의 풀밭의 점심인가 그런 작품인데요. 이런 것들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풍자한 것입니다. 아까 마네가 사회 비판적으로 당시의 그렇죠. 부르주아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린 예. 그림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국내 이제 국회에서 전시를 할 때는 네. 이게 이제 어떤 그런 만해의 풍자적인 요소보다는 네. 어떤 대통령을 물론 그것도 풍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 대통령을 약간의 좀 조롱하는 거기에다가 이제 그 만해의 풍자적인 요소에서 여성의 누드라는 측면만을 이제 가지고 온 그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현의 자유의 경계에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볼 때 여성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 만해의 풍자의 정신은 조금 더 떨어지고 오히려 좀 여성을 조금 불쾌하게 만드는 측면이 조금 더 부각되는 제가 볼 때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풍자의 측면으로서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기보다는 여성 국회의원들에게 여성 비하라는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여졌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표현의 자유의 경계에서 우리가 미묘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때는 네. 불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살짝 자제하는 그런 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많은 여성 의원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을 그러니까
그냥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뭐 존중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국회에 걸어야 됐던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와 별개로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표창원 의원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당 윤리심판원에 곧바로 그 제소를 해가지고 이제 그 징계를 받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역시 이제 표현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의 미묘한 경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지금 상황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상황이 아니었으면은 그렇죠. 표현의 자유이냐 아니면은 이것이 어떤 여성에 대한 비하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논쟁이 많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락되는가 이거에 네. 대해서 좀 성숙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이 정치적으로 또 매우 민감한 순간이기 시기죠. 때문에 예. 그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의 범위를 다루는 것보다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다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뭐 윤리심판에 넘겼다 그러는데 아무튼 현재 시점,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는 것들이 또 항상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술가가 만약에 어떤 광화문 광장이라든가 다른 자기의 예술 전시 공간에서 그걸 했다 한다면은 비교적 논쟁이 덜할 텐데 그렇죠. 정치인이 미묘한 시점에서 국회에다가 국회에서. 이걸 걸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좀 예. 논란이 다소 엉뚱하게 지금 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시에 대해서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이 쫙 나뉘었어요. 그래서 예. 보수 언론,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한 바닥을 털어가지고 네. 표창원 의원을 비판하는 아, 그랬나요? 보도, 예, 사설까지 썼고요. 그때 역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사설이네요. 정치적 의도가 예.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보수 언론 정치 의도가 늘 있죠. 그리고 이제 진보 언론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이제 썼는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미묘한 시기에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굳이 이 논란을 자초할 필요가 있었을까 네. 정치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정치적 판단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쟁점이 되니까 표창원 의원이 이제 해명을 했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본인도 별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또 동료 다른 정당의 의원들이 말 바꾸게 했다 이러면서 또 비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의 문제인 거죠 이제 또.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표현의 자유를 정말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우리 분단의 7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네. 얼마만큼 이른바 그 반공 이데올로기라든가 네, 블랙리스트도 사실은 표현의 표현의 자유죠. 자유를 침해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네. 블랙리스트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정복모래 같은 것들도 맞습니다. 우리의 어떤 사상과 표현에 대해서 그렇게 단죄를 해버린 거거든요. 정복이라고 몰아붙여버린 거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네. 어떤 시점이고 어떤 수단을 쓰느냐 하는 것도 그 시점이나 수단이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입장에서 예, 본다면 예. 하지만 진정으로 표현의 자유를 확대시키려고 한다면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을 할 수 있는 시점 그리고 수단 이런 것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표창원 의원이 그런 시점이나 또는 어떤 수단 방법 이런 것들이 다소 사려가 깊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또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명료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정도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어떤 풍자라도 선역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한다. 네. 하지만 내가 지금 현재 택한 이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적절치 못했던 신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불쾌하게 생각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해서 표현의 자유의 여지는 남겨놓고 네. 자신이 수단이라든가 타이밍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낀 분들한테 사과를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명료하게 마무리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표창원 의원 전략가를 해주셔야겠는데. 글쎄 저희가 이제 이 논란이 그 확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예, 그건 이제 표현의 자유로 네. 하고 그다음에 전시도 이제 예. 물론 이제 그 불미스러운 사고로 예.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 논쟁에 집중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밖에 이제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워낙 심각하고 네. 어제 있었던 그 법정에서도 새로운 사실들이 마구 확인이 좀 되고 있고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 내려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설 연휴 직후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또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집중해야 될 이슈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슈에 매달려서 본말이 전도되지 않는 그런 정치 상황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그러니까 드리고 박근혜 싶습니다. 대통령의 시간 끌기 작전에 약간 좀 편승해서 현재 탄핵 정부에서 핵심적인 것에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보수 언론의 의도 또한 그렇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네, 있습니다.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게 네. 벌써 보입니다. 네. 실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네.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로 기류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네. 헌법재판소의 강일원 재판관 주심이죠. 본인이 이제 막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막 야단을 치고 왜 그렇게 하냐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자들이 비판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강일원 재판관이 혼주를 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헌재가 다 얼마나 많은 외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저기서 사방팔방에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얼마나 전화를 해대겠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이 대통령의 유무죄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위헌 요소가 있냐 없냐 이거를 가리는 재판이기 때문에 좀 집중하자.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된다 지금. 국민들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게 뭔지를 그렇죠. 좀 잘 판단했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부차원은 그 그림에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논할 정도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네, 어떤 관심도가 높다 한다면은 네. 블랙리스트는 그렇습니다. 그보다도 더 심각한 그렇죠. 문제인 그렇기 거죠. 때문에 이거는 블랙리스트 자체만으로도 저같이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탄핵에 사유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자. 예. 네, 블랙리스트에 집중하자. 네. 표현의 자유를 논하려면은 블랙리스트에 집중하자.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저희도 집중할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바로 18분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문 네.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가 병역 기피 의혹으로 지금 10년째 지명수배 상태다라는 보도가 언론에 확인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봤더니 본인이 장관할 때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5억 원을 누락했어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죠.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제3지대에서 새로운 그러니까 좀 규합을 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바른 정당으로 갈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 지금 본인 스스로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 해쳐 모여.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유엔 직원들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반 총장 나오면 네. 유엔 직원들이 안티 반기문 예. 운동을 한다고 한다더라 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네. 실제로 지금까지 드러난 반기문 전 총장의 행보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십니까?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예. 우선 금방 말씀하셨던 조카의 병역 문제하고 네.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재산 문제 이 두 가지는 우리나라의 이른바 이제 해방 이후부터 일제잔재가 청산되지 않아 가지고 네. 우리나라의 고위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고위직들이 낙마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병역과 그다음에 재산. 그러니까 병역과 재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의 징집제 하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청춘기에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징집 문제에 대해서는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근데 조카가 10년간 병역 기피 생활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 총장이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 해도 문제고 네. 알고 있었다고 문제고 이제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반 총장의 실제로 큰아버지잖아요. 네. 아니, 조카의 큰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서 못 가가지고 네. 결혼식에서 사실상 아버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준비도 해주고 네. 결혼식도 참석하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반 총장이 과연 이런 검증을 잘 거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만은 네. 이미 이제 이런 조카의 병역 문제나 본인의 재산 신고 누락 이런 문제로 가장 일반적으로 걸리는 그런 검증조차도 지금 통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저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은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의 자산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그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을 하신 분이 이제 국내에 돌아왔을 때 네. 우리의 어떤 자산으로서 어떤 사회적인 어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명망가로서 그렇죠. 얼마나 리더로서 할 그렇죠. 얘기 많습니까? 현대 사회에 존경받는 있어서는 어른으로. 그럼요. 예.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그냥 정치 권력 또는 뭐 그 거대 기업 네. 또는 언론 이런 것만 권력이 아니고 네. 국민들에게 신망 받는 분, 네, 네. 국민들에게 신망 받는 어른은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신망 받는 어른도 어찌 본다면은 굉장히 큰 권력 아닌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아니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대통령을 해야만 권력이냐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우리 사회의 명망가들 신망을 받는 어른들이라고 네. 할 만한 분들이 굉장히 소수예요. 지금 이제 왜냐하면 대개는 정치로 망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반 총장도 그런 거죠. 예,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이제 뭐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본다면은요, 네. 어떤 뭐 종교라든가 어떤 그분의 어떤 정치적인 노선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사회적으로 존경하실 만한 그런 분들이 네. 뭐 함석헌 선생님이라든가 그렇습니다. 뭐 문익환 목사님이라든가 또는 성철 스님이라든가 또는 김수환 추기경님이라든가 뭐 이런 종교를 떠나가지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성향을 떠나서 우리가 다 존경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근데 예. 그런 사회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반기문 총장 같은 분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이제 모든 정치인들이 정치권의 지도자들이 정파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반 총장님을 찾아뵙고 그럼요. 고견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예. 외교적으로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봤을 때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정당의 대표들이 반 총장을 찾아갈 것입니다. 반 그렇습니다.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이 국제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네. 국제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재난 문제라든가 질병 문제라든가 가난 문제라든가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 유엔이기 때문에 네. 국내적으로도 그런 재난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소외받는 네.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반기문 총장 이야기를 듣고 힐링을 느낄 것입니다. 네. 근데 그분이 그런 자리를 우리 어떤 국가의 사회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보람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요새 터져 나오는 수많은 반기문 관련 의혹을 접하면서 네. 저런 수준의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까지 했다는 거야. 정말 창피하다. 이런 생각. 그런데다 또 대통령까지 하려고 그래. 도대체 우리나라 권력자들은 어쩜 이렇게 철면피냐? 이런 얘기가 시중에 네.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유엔 사무총장씩이나 한 양반이 저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니? 이런 얘기를 저작거리에서 엄마들이 커피 마시면서 한다고요. 창피해서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유엔에서도 그랬어요. 어머. 그래서 유엔 직원들이 그렇게 그래요. 반 총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엔 직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 어떤 봉건 시대의 위계 질서를 이렇게 요구했어요. 강요하는 그런 어머, 웬일이야, 태도. 세상에. 우리가 그런 걸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이 좀 속되게 말해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하고 막 말하고 막 함부로 하고 하고 막 그랬다는 거 함부로 아니에요? 했다. 그래서 예. 다 불만을 가지고 예. 반기문 총장 이 말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최순실하고 똑같지는 않았겠지만 네. 그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당하는 사람들은 반 총장에 드는 감정은 최순실한테 드는 감정하고 비슷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권위적이고 막 하고 그랬답니다. 함부로 하고. 그런 게 이제 세상에.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화려한 직책으로 그걸 다 가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반기문 총장이 국내에 딱 돌아와 보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그런 어떤 고귀한 자리에서 네네. 이제 계속 신비스럽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기 위해서 서민들한테 다가가면서 자기의 이제 민낯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기자들을 욕하고 그러니까요. 그러잖아요. 나쁜 놈들이라 그러면서 아니 기자들은요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해야 되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 생각을 질문하기도 하지만 시중에 나오는 수많은 의혹들을 전부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기자 직업의 윤리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질문을 하지 말라니요. 그러니까 네? 반기문 총장의 민낯이 드러나니까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우리가 정말 신비스럽게 생각하는 뭔가 우아하고 품격 있는 그런 분일 거라고 생각했던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한테 나쁜 놈들이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돈 없으니까 정치 못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품격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본다면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반기문 총장
이야기하면서 그 신천지 동영상에 네. 반기문 총장하고 사진 찍은 것을 홍보 자료로 썼다 그렇게 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그 여성 누군지도 모르고 모르죠. 맞아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네. 그걸 그렇게 악용할 줄은 상상도 몰랐다. 못하고 그걸 언론이 어떻게 그렇게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반 예. 총장은 지금.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네. 날아가는 새똥을 맞았다. 새똥 맞은 기분이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새똥 맞은 기분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은 안 하고 날아가는 하늘에서 뭐가 찍 떨어졌다고 했나요? 예, 새가 하늘을 나는데 위에서 찍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기자들이 전부 새똥 맞은 기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써버렸죠. 예. 우리 반기문 총장의 표현력이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 유엔에 와서 네. 뭐 사진 찍으니까 수많은 사람하고 사진 찍으니까 그 중에 하나다는 표현을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는 네.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그렇더라고요. 뭐 본인이 그 지하철 탈 때 처음 이제 와가지고 네. 10,000원짜리 2개 막 구겨넣고 막 이래가지고 네. 논란이 됐잖아요. 지하철표 네. 사는데 왜 2만 원을 넣는 거야 막 이랬잖아요. 근데 네. 그걸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아니 여러분들 파리에 가면은 지하철 탈 수 있습니까? 뭐 파리에서도 뭐 헤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는 파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한국이고 한국의 지하철을 타면서 어떻게 파리하고 서울은 전혀 다른 거죠. 파리는 낯선 도시예요. 그러면 네. 한국이 그만큼 낯선 도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에게 네. 파리나 서울이나 마찬가지로 낯선 도시라는 건데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냔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네. 그 집회 두 장을 동시에 넣는 티켓 판매하는 곳은 없습니다. 일본의 어디 시골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전 세계는 없어요. 전 세계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반기문 총장이 그만큼 서민 코스프레를 자기가 했지만은 서민의 생활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작년인가 언젠가 팟짱이든지 아니면 어디서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반기문 총장이 귀국하에서 정치를 하면은 서민들의 생활을 하나도 모른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낯선 사람의 이미지로 비춰져서 반기문 총장의 감점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반응이 어떤 거였냐면은 이거는 전부 다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역할을 수행해서 10년간 한국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서민 생활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다는 것은 다 이해가 될 것이다. 국민들이 네, 이해할 네, 것이다 그랬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점도 틀린 지적은 아니라 생각해요. 그런데 국민들이 반기문 총장이 한국에 와서 네. 어떤 서민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서투른 행동을 하는 것을 애교로 봐준다면은 네. 어떤 조건에서 그게 가능하느냐? 그거는 반기문 총장이 정말로 네. 유엔 10년간의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훌륭한 업적을 남겨가지고 네. 전 세계인들이 존경하고 트럼프도 만날 수 있게 예, 했고 예. 트럼프도 반기문 김정은도 총장을 만나고. 만나야지 예, 예. 그래야지 자기 명예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이렇게 예. 됐을 때 우리 예. 국민들도 자랑스러우니까 예. 야 그 정도 훌륭한 유엔 사무총장이면은 예. 지하철 티켓 못 끊는 것들은 예. 가능하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애교로 봐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네. 트럼프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반기문 총장이 막상 와서 보니까 서민 생활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반기문 총장에 대해 실망하는 겁니다. 아니 서민 생활은 뭐 그런다 치더라도 평생 네. 외교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분에게 서민 생활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평생 외교관으로 특별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분에게 서민 삶을 기대하겠어요? 저는 그거는 완전히 있을 수 없는 난센스라고 보고요. 그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외교관을 했으면 외교관의 품격,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 그래도 외교관 정도 하면 그래도 유엔 사무총장 시기나 했으면 그래도 품격이 그렇죠. 있어야지 않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서구 생활을 오래 한 노신사에 대한 기대 그렇죠. 그런 거 네. 이런 거를 기대하거든요. 네. 아, 그래도 저 양반 야 그래도 멋있더라 품격 있더라 그렇죠.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어머머 세상에 웬일이니 무슨 나쁜 놈들 기자한테 그랬다며 이런 말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 본인에게도 굉장히 마이너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의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를 한 거는 유엔 사무총장을 오래 했고 세계를 많이 다녔고 전 세계 지도자들을 많이 만났고 또 외교관 생활을 많이 했고 그 외교관들이 제일 강조하는 건 의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품격 말씀하신 대로 네. 품격이 있는 멋쟁이 노신사 그렇습니다. 딱 와가지고 예. 우리 사람들 모두가 와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예. 저는 그 점에서 본다면요 반기문 총장의 유엔 사무총장 시절에 업적이 없는 그 본인의 능력 이것도 문제지만은요 국내에 들어오는 일정을 짜는 네. 이런 어떤 본인의
어떤 실력 이것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참모들의 능력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지금요 캠프가 자중질환이 나가지고 외교관들하고 MB 쪽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네. MB 쪽 사람 일부가 나가고 나가면서 기자들한테 전부 문자 보내가지고 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캠프가. 그러니까 아까 그 신천지 문제만 제가 아까 네. 넘어가기 전에 더 네, 말씀드리면 네, 네. 반 총장이 그건 잘 하나도 몰랐다 그러지 않을까. 저는 지난주에 제가 방송할 때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한국 여성이 와가지고 사진 찍자 그러니까 그냥 사진 찍었어요. 거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반 총장은 그것만 해명한 거예요. 정작 제가 던졌던 중요한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 신천지 그 여자분이 홍보를 할 때 유엔의 초청으로 그 행사에 참석했다. 유엔 여성 평화 뭐 행사인데 거기에 유엔의 초청으로 참석했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유엔 뭐 우먼 포 피스 액션인가 하여튼 그런 조직인데요. 네. 그 조직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반기문 총장의 부인이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반기문 총장이 부인이 만든 유엔 여성 그 조직에서 그 신천지 여성 후계자를 초청했단다면은 네. 그거는 어떤 의도, 어떤 차원에서 초청한 건지.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거를 해명해 주는 게 명료하게 해명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고 나는 뭐 오니까 내가 찍었을 사진 뿐이다. 찍었다, 억울하다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로 유엔 사무총장 10년 한 분이 그 정도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납득할 만하게 설명 못 해준다는 네.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국민들이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네. 그 도대체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이 든다라고 예.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대한민국의 소위 얘기하는 엘리트들, 그러니까 그것이 법관이 됐든 검찰이 됐든 뭐 청와대 고위 관료가 됐든 뭐 외교관이 됐든 누가 됐든 정치인이 됐든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전부 무책임하고 나는 모른다 시켜서 했다 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안종범 수석도 물론 이제 처음부터 아니라고 잡아떼다가 나중에 자기가 감옥을 길게 살 것 같으니까 대통령이 전부 시켜서 했다. 네. 이게 최소한 저는 유진용 장관 그 양반 참 멋있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조금 뜨는 분이죠. 아니요. 그 장관 할 때도 옛날에 노무현 기자들의 정부 때도 평가가 좀 좋았어요. 그랬어요. 네. 그 양반이 저 양반 뭔가 할 말을 하는 사람 같다 이런 기자들의 평가가 있었는데 그 저는 아니면 아니라고 대통령 앞에서 얘기를 해야죠. 관료가. 국가의 비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부 가만히 수첩에 적어가지고 17건이라 적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고 무책임하게 말이죠. 이거를 책임지지 않는 태도에 놀라는데 반 총장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컨대 그 신천지 문제 등에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명료하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완벽할 수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실수를 안 하더라도 오네요. 예. 네, 그렇죠. 실수하는 사람 재밌어하고 좋아해요. 인기 그렇죠. 많아요. 예. 그렇죠. 예. 그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에 대해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렇습니다. 인정을 하고 예. 그리고 또 실수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네. 노력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의 지도자를 원하는 거죠. 네. 국민들이 또 다 채워드리죠. 그렇죠. 예, 실수하면 뭐 이거 잘못했. 저희 팟짱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그래요. 그 시민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시거든요. 네. 뭐 그러면 제가 즉각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댓글 다 읽습니다, 여러분. 안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책임지는 태도를 보고 싶은데 아유, 또 한편으로는 좀 허탈한 거죠. 아유, 저런 양반 와가지고 또 대통령 한다 그러는데 어떡하면 좋으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 이 저도 점을 좀 걱정을 댓글에서 합니다. 우리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적한 거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싶은데 수용이 네. 안 되는 게 있어요. 시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발음? 예, 발음이 안 좋다, 목소리가 안 좋다 이거는 시전이. 아유, 그래서 목소리 발음 다 좋습니다. 연습합니다. 아, 에, 이, 오, 우. 올 때마다 연습하거든요. 그런데요, 아침에. 예, 그거보다 저희 방송을 사랑하시는 애청자분들은요, 그 컨텐츠 파워, 그러니까 발음 안 좋더라도 목소리 안 좋더라도 내용, 내실 있는 내용,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을 늘 제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 그래서 이게 장수 프로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예, 주시면 지금 또 제가 3년, 몸둘 바를 3년째. 모르죠. 예. 3년째 장수 프로, 네. 예, 그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청와대가 요새 네. 뭐 이제 종편들이 이제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 촛불 반, 태극기 반 이렇게 보도를 하기 네. 시작하는데 특검이요 최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내용을 확보했다고 해요. 청와대가 대통령 정무수석실 보수단체 10곳 딱 찍어가지고 전경련한테 자금을 지원해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30억 회원사로부터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들이죠. 재벌로부터 매년 30억씩 걷어다가 보수단체 10여 군데 딱 줬다. 어버이연합 등. 이게 이제 해명이 되는 거예요. 네. 이승철 부회장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어버이연합 어떻게 저렇게 노인들이 똑같은 잠바 입고 막걸리 잡수시고 그 국정교과서 그 비밀 TF 사무실 발각되면 거기에 득달같이 노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알고 딱 오셔가지고 막걸리 한 통 잡수시고 저렇게 집회를 하시나 궁금했거든요. 네. 왔더니 청와대 정무수석실. 네. 그 이제 저도 뭐 오랫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요. 네. 저는 시민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네.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버이연합이라든가 이런 보수단체를 정무수석실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 사회에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 네. 어떤 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정부에 대해서 또 건강하게 견제를 하고 비판을 하면서 국민들의 요구들을 또 대변해주는 그러니까 대의 정치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으니까 시민사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하는 거는 보수단체를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진보단체가 어떤 행사를 할 때 거기에 맞불 시위를 하고 네. 또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것을 지지하고 은폐해주는 이런 단체들의 활동에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를 분열시키는 국가적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근데 그런 이게 무슨 그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그럼요. NGO를 지원하는 네. 그런 게 투명하게 지원한 네. 게 아니라 10개를 임의로 지정해가지고 네. 여기 도와줘 10억, 30억이나 심지어- 이런 거는 아주 심각한 거 심지어 아닌가요?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하지 않고요. 네. 저도 어떤 지금 이제 코리아 연구원이라는 아주 작은 싱크탱크지만은 매우 중요한 이렇게 꼭 붙입니다. 깔때기. 매우 중요한 싱크탱크. 생각해보니까 우리 오늘 코리아 연구원 소개도 안 드렸네요. 예, 예. 그런데 정부로부터 그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단체인데도요. 예, 어쨌든 이제 저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수 언론이 네. 이 시민단체들의 촛불 시위 같은 걸 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게 배후가 뭐냐, 그리고 맞아요. 누가 뒷돈을 대주느냐, 늘 그런 배후, 이야기를 하거든요. 뒷돈. 예. 자기들이 받아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후가 있고 자기들이 네. 뒷돈을 대주니까 그런 아. 겁니다. 근데 저는 촛불 시위 나갈 때마다 네. 어떤 판매하는 물품 같은 것도 자주 사고 네. 그리고 나갈 때마다 이 추운데 이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을 할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금망이 보이면은 저는 제가 딱 모금을 하는 게 있습니다. 주최 측에 하는 모금통은 항상 10,000원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들이 예, 모금통 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물어보지도 맞아요. 않고 저는 넣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청소년들이 이런 이런 어떤 촛불에 참여하는 것들이 너무나 기특할 뿐만 아니라 물론 그 김재동 씨는 청소년들도 다 자기 생각이 있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른들이 기특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또 그 말도 일리가 예, 있다고 일리가 봅니다. 있죠. 예.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예. 저는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들이 모여가지고요, 이 촛불을 켜는 거고 네.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촛불을 키는데 드는 비용을 만드는 겁니다. 네. 국민들의 뜻이고 국민들의 성원인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보수단체들이 하는 거는 국민들의 뜻과 성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의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지원에 의해 가지고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건강한 시민단체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네. 나라를 분열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막 자꾸 숫자로 비교하고 네. 뭐 이러는데 결국에는 청와대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NGO를 활용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돈으로 거죠. 사람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옛날에는 정치 용역 깡패들 사가지고 막 네, 동원했다면 똑같습니다. 지금은 일종의 그 시민단체로 네. 포장해서 여전히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여론을 흔들려는 행동을 청와대가 지휘한 거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그 참 참담한 마음이 들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촛불 시민들이 큰 자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네. 듭니다.
아, 막 우리 트럼프 얘기해야 트럼프 되는데 벌써 얘기했는데. 40분이 오. 지나가 버려가지고 트럼프 국내 얘기 현안이 준비 너무 많이 많아서 나왔는데. 트럼프 네. 얘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기자들한테 질문을 안 받는다고 해서 제가 이제 발끈했었는데 네. 트럼프도 질문을 안 받겠다. 언론이 네. 문제다. 막 이렇게 해서 언론 적대주의를 선포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 일면 톱이 뭐냐면 네. 매일 한 건씩 사고 치는 트럼프. 우리나라에 온 반기문 총장하고 똑같네요. 반기문 총장도 매일 매일 한 한 건씩. 이제 그 대회 일정 안 잡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제일 먼저 나프타 협상, 북미 네. 자유 무역 협정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TPP는 속 시원하게 팍 네? TPP 탈퇴를 해버렸어요. 일본이 당황했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이에요. 다음은 한미 FTA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선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될지.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아까 시작할 때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 언론에 대해서 나쁜 놈이다 이렇게 네. 말한 것과 트럼프의 대언론 적대 정책이 비슷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근데 일일 일건주의도 비슷하죠. 반기문 총장과 트럼프의 일일 일건주의도 비슷하고요. 또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예, 반기문 총장과 트럼프가 가는 곳에 네. 모이는 사람들은 절반은 지지하고 절반은 시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절반이 아니던데 절반이 넘던데요. 절반이 시위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나요? 예, 취임식에 나온 사람 비교했더니요. 오바마 때하고 완전 비교도 안 되고요. 그러면은 말을 그래서 바꿔서 보도 자료도 내지 말고 예. 트위터도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은 트럼프하고 반기문 총장이 가는 곳은 항상 지지자와 시위자들이 뒤섞여 있다 항상 그 뒤섞여 공통점이다. 있다. 예,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출범할 때 그 CNN에서 보도했는데 네.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 출범 시작하고 비교해가지고 썰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트럼프가 한 말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트위터에 날렸는데 그 자기가 취임사를 할 때 들은 사람은 오바마 취임사할 때 들은 사람보다 1,000만 명이 더 많다. 더 많은 사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나온 사람들의 숫자를 가지고 비교하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트럼프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종의 그 파퓰리스트로서 대중에 대해서 막 선동을 하는데 네네. 이렇게 시위하거나 적극적인 의사를 표출하지 않는 네. 나의 지지층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지지층들을 향해서 내 말을 할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네, 네. 어떤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간과하게 있으니까 그들은 일종의 이제 샤이 트럼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또 막말을 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나 트럼프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나 속으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걸 샤이 트럼프라고 하잖아요. 네, 네.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점에서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지지층들을 향해서만 정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더 세부적으로 더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겠습니다만은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네.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동의하거나 네. 아니면 자신이 지지하는 지지층들을 열광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재밌는 포인트가 그 미국에서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힐러리에 대한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판이 되게 많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샌더스 현상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봤더니 TPP 탈퇴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 네. 미국의 진보 진영은 트럼프 노선에 대해서 찬성하는 걸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종의 어떤 세계화 이후에 네. 미국의 많은 시민들이 네. 미국의 많은 서민들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지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 세계화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미국 노동자들. 미국 노동자들이기 예, 예. 때문에 그 미국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미국의 좌파들은 네. 이런 어떤 트럼프가 어떤 다자 무역주의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트럼프의 입장에서 맞춰 본다면은 샌더스 같은 사람은 그 샌더스를 지지하는 층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샌더스를 지지하는 일종의 그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네, 2011년부터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화 현상이라든가 이것이 미국의
어떤 중산층 이하의 계층에 미친 영향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층들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층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공부도 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저소득 어떤 저학력 백인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작년에 이 확장에서 말할 때 그러니까 잔디의 정치다 이렇게 네, 제가 네, 표현한 네. 적이 있었는데요. 네, 네. 그냥 공장 갔다가 또는 회사 갔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잔디 깎는 일만 하는 예, 예, 사회적으로는 전혀 맞아요, 무관심한 맞아요. 예, 예, 예. 이런 층들이 트럼프 지지층들인 거죠. 근데 이런 층들도 이제 세계화로 인해서 어떤 몰락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샌더스 지지층들하고는 명백하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샌더스를 비롯하여 미국의 진보층들이 네. 일종의 어떤 다자무역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미국 국민의 다수 이렇게 소외받는 네. 또는 그 가난해지고 있는 미국 국민의 다수를 대변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러한 미국 국민의 다수를 대변한다기보다도 예, 예. 주로 자신의 선동이 먹혀 들어가는 미국의 백인 저학력층들 네. 그들이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점점 더 가난해지는 네. 점들을 노려가지고 네. 그들에 대해서 선동을 한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의 외교안보 노선이 결국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좀 짚어봐야 되는 네. 건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에서 초미의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사드 배치 사드. 논란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롯데 중국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금 특히 이제 골프장 문제로 대토 문제로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오히려 미국이 추구하는 MD에 한국도 들어와라 아예 대놓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드보다 MD 이렇게 또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제 트럼프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북한의 핵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이 아니에요. 예, 북한의 우리는 ICBM이란 북한의 핵인데. 그렇죠. 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예. 그것이 ICBM. 훨씬 더 우선순위였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네. 북한이 미사일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단거리 미사일이라든가 노동 미사일 이런 데다가 핵무기를 장착해가지고 우리 한국을 공격하면은 어떨 것인가. 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드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사드 배치론자들의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은 사정거리 500km 정도 되는 건데 네. 여기에 핵폭탄을 장착했을 경우에 핵무기를 장착했을 경우에 우리가 위협 대상이 된다는 것 때문에 사드에 대해서 반대하는 예. 논리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트럼프는 이제 트럼프를 비롯하여 미국의 다수는 북한에서 발사해가지고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사정거리 6,000km에서 13,000km 정도 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다가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네.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지금 급한 게 아니라 예.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기술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예.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것을 막는 것 예. 이것을 걱정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트럼프는 당연히 우리 네. 장윤순 기자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예. 북한의 ICBM을 막기 위해서 네. MD 체제를 강화하는 것, 동북아 MD 체제를 강화하는 것 네. 이게 이제 트럼프의 1차적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당연히 네.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북한이 한국을 향해 쏘는 네.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네. 한국의 엑스밴드 레이더 같은 네. 사드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예. 엑스밴드 레이더를 배치해가지고 예. 그 레이더가 예. 북한이나 중국이나 네. 이런 데서 발사되는 미국 본토나 미군 기지를 향해서 날아가는 미사일들을 사전에 탐지해가지고 네. 네. 이 미국 본토로 연결되는 MD 시스템으로 예, 예. 그 정보를 공유해서 그래서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예. 일찍 격추시키는 시간을 벌겠다. 이것을 더 중시할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북한의 ICBM에 대해서 더 우선시 여긴다. 네. 그렇기 때문에 MD 체제 구축을 더 강화할 거다. 예. 새로운 형태의 MD 체제 구축을 강화할 거다. 예. 그리고 여기에 한국의 참여를 요구할 거다. 예. 두 번째로는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예. 실질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 용도로보다도 예. 왜냐하면 이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예. 레이더를 배치해가지고 이 레이더가 중국과 북한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예. 사전에 조기에 일찍 탐지해서 예. 미국 본토의 MD 체제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기능을 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드 귀신 가고 MD 귀신 오는 겁니까?
어차피 우리가 네. 이제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사드는 미국의 MD의 예. 어떤 구성이라고 요소다. 생각했습니다. 예, 구성 예, 요소라고. 예. 그런데 정부는 끝까지 그것을 부인했어요. 아니라고 국방부는 그랬어요. 지금도 사드는 MD가 아니라고 네, 말했습니다. 예. MD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드가 MD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드가 MD라는 게 음. 이제 밝혀지는 거죠. 언제까지 거짓말로 일관을 하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까? 참 이 차라리요 솔직하게 딱 얘기를 하고 해법을 찾는 게 훨씬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습니다. 소구력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면요 국민들이 전부 이제 다 찾아봐가지고요 그게 아니라 이런 거래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SNS를 통해서. 그러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조만간 이제 그 조기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또 외교안보 라인이 전면 교체될 텐데. 네. 그 가운데 국방부가 어떤 설명과 어떤 해명을 할지 한민구 장관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그 김종대 장관 예. 아니, 장관이래. 장관이 벌써부터 장관이래. 예. 아 실수했어요. 네. 예. 죄송합니다. 김종대 의원이 하와이에서 다녀오면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올 것 같은데요. 예. 따끈따끈한 뉴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예. 들어보긴 하고요. 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국내 현안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트럼프 이야기를 많이 못했는데 트럼프 이야기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이제 무역 질서를 다져가는 무역 질서를 깨는 게 동북아시아에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미일 네. 관계, 미중 관계 마찬가지고 한국의 대외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김종대 의원이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요. 조금 더 심도 있게 네. 트럼프 이후에 한반도와 동북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네. 한번 좀 토론해 예, 봤으면 예.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너무 그 현안이 많아가지고 국내 현안이 많아서 트럼프 콤팩트하게 좀 짚었는데요. 다음 주에 김종대 의원 오시면 저희가 또 와이드하게 트럼프 따끈따끈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네. 끝으로 설 인사 한번 하시죠. 설 인사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북한은 새해 인사가 어떤 거냐면은 네. 새해를 축하합니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새해를 축하합니다. 근데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우리의 엽서 신년 연하장에 보면 한자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하 신년. 근하신년. 예, 네, 근하 신년을 풀어서 예. 한국말로 풀어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 삼가 새해를 축하합니다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네. 우리는 사실은 새해를 축하합니다를 한자로 쓰는 거죠. 북한은 새해를 축하합니다를 우리말로 쓰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다 통합해 가지고 네. 청취자 여러분께 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가 다음 주에 정말 정유년 이제 진짜 바뀌는 거죠. 정유년 신년에 정말 좋은 뉴스 많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